그런데 우리에게로 돌아오면요. 지금 우리가 그 말에 대한 평가, 그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평가할 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뭐냐? 어떤 말이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제시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정말 참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첫 번째고. 설사 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결론에 적절한 결론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다른 사람 말을 평가해서 받아들일지 말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 그게 바로 인포멀 로직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왜 배울 필요가 없느냐? 이미 말을 훌륭하게 쓰고 있으면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모국어의 문법을 몰라. 여기 뭐 한국어 전공자 아니고서는 국어 문법을 영어 문법보다 더 모르잖아요, 사실. 저부터도. 그래도 한국말 잘하잖아요. 영어는 문법은 잘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모국어 문법을 몰라도 우리말을 훌륭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논리의 규칙들이 뭔지를 몰라도 이미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미 논리를 다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체득하고 있는 거고, 논리학은 그렇게 무의식 중에 체득하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분석해서 사실은 네가 이런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규칙들을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는 게 논리학의 중요한 작업이죠. 자, 여하튼 그래서 첫 번째 형식 논리와 그 인포멀 로직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만 따지는데, 하나는 두 번째 것은 실제 주어지는 주장들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까지 따진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포멀 로직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와 직결되는 거고 일상적인 대화를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둘의 특징은 뭐냐면 좀 더 중요한 특징은 이런 겁니다. 포멀 로직은 명제를 다루는데 인포멀 로직은 진술을 다룬다. 이게 또 두 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작업은 결국 진술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 명제와 진술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구분하냐면, 그 개별 문장, 흔히 구분하는 건데요. 센텐스 토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별자라는 걸 토큰이란 말로 해서, 그 다음에 유형 문장, 센텐스 타입, 그 다음에 명제, 진술, 네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It rains.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건 그냥 비 오는 그림 문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니까. 아프리카 토인들이 했다고 치고. 지금 6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6개의 문장이 있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문장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치면 6개의 문장 중에 뭐냐면 개별 문장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제로 문장 이루어진 거. 이 중에 같은 문장이 있죠. 같은 문장이 있잖아요. 어떤 문장이 같습니까? 같은 문장은 하나의 타입으로 쳐야 되잖아요. 같으니까. 그러면 유형 문장, 센텐스 타입은 몇 개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같다라는 말이 한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 뜻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첫 번째는 모양이 같은 문장이 있고, 두 번째는 뜻이 같은 문장이 있잖아요. 같은 문장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모양이 같은 문장은 뭡니까 지금? 몇 개가 있죠? 두 개는 모양이 같죠. 비가 온다가 모양이 같고, 이른바 구문론적인 특징이 같고,
it rains가 모양이 같죠. 그러면 유형 문장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있는 거죠. 문장 유형은 네 개가 있는 셈입니다. 요거는 모양이 다르니까 하나의 유형, 각각 다른 유형으로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뜻이 같은 문장은 몇 개입니까, 지금? 몽땅 다 뜻이 같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하나입니다. 명제라는 건 뭐냐? 어떻게 표현되건 그 문장이 가리키는, 그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 그게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같은 명제예요. 표현이 어떻게 되든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하건 어떤 방식의 단어로 표현하건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 그게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개별적이고 각각 특수하다면 명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겠죠. 근데 참 묘하게도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한 요것들이 같은 뜻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같은 뜻을 가지겠어요, 이게? 심지어 이거랑 왜 같은 뜻을 가지겠어요? 뭐냐면 동일한 걸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명제라는 건 그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문장의 뜻, 그게 명제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명제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사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럼 진술은 뭐냐? 진술은 구체적인 겁니다. 진술은 어떤 문장이건 그 문장을 실제로 진술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말하는 거죠. 여기 진술이란 말만 나와도 표정이 좀 달라지는 분도 있어요. 어딘가에 가서 진술서를 좀 써오신 분들은 진술이란 말만 나와도 진술서가 뭐예요? 그때 직접 쓰는 거잖아요.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뱉어진 문장, 그게 진술입니다. 내뱉어진 문장, 사용된 문장, 쓰여진 문장.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진술은 맥락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화자가, 말하는 사람, 스피커가 특정한 청자한테, 히어러한테 내뱉은 문장, 이게 진술이거든요. 따라서 동일한 명제도, 동일한 문장도 맥락에 따라서는 다르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장도 다른 사람이 내뱉으면 다른 진술이 됩니다. 맥락 의존적이죠. 예를 들면 아까 비가 온다 문장을 가지고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그 의미가 진술이 돼요. 예를 들면 뭐 흔하게 제가 듣는 예는 그런 건데요. 어린애가 우리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쯤 되는 친구가 자기가 왜 유치원에 들어갔느냐, 목표는 소풍 가보는 거예요. 소풍을 한번 가보려고 유치원에 들어가가지고 봄 소풍을 기다리다가 한 2박 3일 전부터 가방을 싸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한 매 보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전날 밤에 밤새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비가 확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소풍 갑니까 못 갑니까? 지는 갈라 그러죠. 우비 쓰고 갈라 그러지만 못 가잖아요. 그때 애가 창문 열고 한마디 내뱉습니다. 비가 온다. 그때 그 비가 온다라는 진술과 내뱉은 거잖아요. 기상대에서 기상 예보를 하는 기상 예보에 관여하는 분이 계속 틀리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까지 틀리면 목 잘릴 판인데 어젯밤에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밤새 뒤척이다 눈을 떠보니까 비가 와요, 정말. 그때 창문 열고 비가 온다 했을 때 그 비가 온다는 명제의 차원에서는 같은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명제죠. 똑같이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사건을 디스크라이브하고 있는 같은 명제인데 진술의 관점에서는 같은 진술이 아니죠. 그게 갖고 있는 뉘앙스나 함축이 전혀 다르죠. 유치원 애가 소풍 못 가는 마음으로 비가 온다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신세 조졌다. 꿈은 날아갔다. 망했다. 인생 이대로 가야 되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기상청의 예보관이 계속 틀려서 지금 거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아침 떠보니까 비가 온다 이럴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았다 이거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술은 상황과 화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소설을 읽다가 뭐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거나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다가 주인공이 한마디 내뱉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면 실존주의자의 소설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감동하시죠. 공감하십니다. 정말 그렇다. 또 내가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공감을 하고 인생 정말 괴로워 그러는데 그러고 집에 돌아갔는데 애가 와가지고 한 5살짜리 애 또는 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사촌이 와가지고 삼촌 또는 이모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손잡고 인생을 고민하십니까? 그리고 네가 일찍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구나. 우리 한잔 하자. 나는 소주, 너는 콜라. 안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패고 보죠. 정신 바짝 차려요. 사실은 명제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니잖아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똑같은 명제인데 실제로 우리는 화자에 따라서 그 진술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포멀 로직과 인포멀 로직의 차이는 포멀 로직은 형식이고 내용이다라는 면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내용이라 할 때는 포멀 로직은 딱 상황에 관계없이 정해진 내용까지는 그래도 접근할지 모르지만 실제 인포멀 로직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언어의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왜? 실제 우리가 결국 논리적인 사고, 여기서 하는 논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한테 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온갖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받아들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feel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딱 보고는 feel이 오면 받아들이고 feel이 안 오면 안 받아들이고 그게 실제로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건 feel이 오면 갑니다. 그러나 함께 논의해서 공동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실은 논리적인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결국 근거를 따져 물어서 과연 그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지 근거를 따져 물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때 그 주어지는 주장들, 주어지는 내용들을 평가할 때 단순하게 내용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느냐도 실제로 판단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맥락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포멀 로직의 관점에서 맥락 의존적인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기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요소의 일부분이고 그 점에서 수사학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학도 특정한 청자한테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맥락을 고려한다. 사실 맥락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도 우리가 글 쓸 때 여기도 글 쓰는 일을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독자를 고려하잖아요. 청자. 독자 고려 안 하고 글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선생이 자기과 졸업생 추천서를 쓰면서 추천을 쓰면서 이 학생은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고 이렇게 쓰는 건 보통이죠. 근데 추천서 쓰면서 얘는 그저 그렇고요. 얘는 뭐 좀 뭔가 하긴 하고 이렇게 쓰면 추천서라는 맥락에서는 추천서를 받아드는 사람은 그 학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맥락은 추천하는 사람이 극도의 칭찬을 해야 얘가 좀 뭐 제대로 보통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담담하게 할 건 다 하고요. 별 문제는 없고요. 뭐 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이 정도 추천서 써가지고는 안 먹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관례적이면서 독자의 관심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화려한 수사를 써서 해야 돼요. 그래야 추천서로서 기능을 하죠. 이른바 좀 의례적인 언어들이 다 맥락과 연관해서 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하고 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글 쓰는 방식이. 예를 들면 처음에 제목을 멋지게 붙이고 서론을 멋지게 해야 될 건 뭐냐? 남들이 내 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는 맥락에서는 처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일단 내 글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숨을 걸어서 제목도 막 야릇하게 붙이고 처음에 희한한 얘기 갖다 붙여가지고 일단 사람의 호기심을 사서 끌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 글을 읽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 글을 읽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글의 앞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럴 상황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무슨 뭐 대입 논술 시험을 친다든지 입사 시험을 친다 이럴 때는 그 글은 어차피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채점자가 어차피 읽죠. 어차피 읽을 사람 앞에서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담담하게 쓰면 되는 거죠. 앞에 그런 복잡한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서 맥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맥락 의존성이 우리 실제 설득을 겨냥하는 논리적 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멀 로직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말을 하실 때도 우리 맥락을 훌륭하게 고려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른바 완고고법이라든지 우리가 다음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이 강약을 조절하는 것도 다 상황이나 청자를 고려해서 강약을 조절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동생한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 서너 살 작은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갚는다. 그럴 때 동생 보고 너 임마 돈 갚아 할 때의 말하는 방식과 예를 들면 대학생인데 갑자기 학과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학장님이 오셔서는 야 내가 갑자기 지갑을 안 가져왔다. 돈 한 5만 원만 빌려주라. 그래서 돈을 빌려드렸는데 강간무소식이다. 그럴 때 학장님한테 돈 갚아라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술이? 동생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끄댕이 붙잡고 일단 죽을래 말래 빨리 안 갚을래 이러지만 학장님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주의를 배회하면서 10,000원짜리를 흔들어 본다든지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니까 앞에서 흔들고 뒤에서 흔들고 본다든지 또는 뭐 정중하게 최근 새로운 채무관계가 없으십니까? 라고 한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맥락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특히 청자를 고려해서 또 상황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대적인 맥락에 많은 요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포멀 로직은 실제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접근들은 인포멀 로직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맥락에 대한 연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수사학적인 요소가 많지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인포멀 로직의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사실은 진술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심지어는 철학책을 읽을 때도 진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면 이런 철학책들이 이런 책은 다르지만 아주 고전적인 책은 아주 불멸의 책이니까 아주 보편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독자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듯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모든 책들은 거의 모든 텍스트들은 다 컨텍스트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업은 항상 특정한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텍스트가 생산되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는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해석학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한데 결국 텍스트 이해는 텍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어떤 근거로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밖에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중에 학생들한테
뭐 논리나 또는 독서나 이런 걸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사실은 교사가 할 역할은 뭐냐?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떠먹여주는 역할이 아니고 학생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거고 오히려 교사가 할 역할은 티처가 할 역할은 뭐냐? 그 텍스트의 컨텍스트를 알려주고 이해시켜서 거기에 기반해서 텍스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선생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그 고전들도 철학책도 컨텍스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텍스트에 한마디 사람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 텍스트는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 얘기를 반박하면서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컨텍스트, 그 사람이 염두에 두는 그 반론의 대상자의 내용을 잘 모르면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뭐 부지기수란 말이죠.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성서인데 성서도 그렇습니다. 성서. 책 중에 책. 홀리 바이블. 책 중에 책도 이게 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역사적 산물입니다. 성서라는 게. 그래서 물론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1.1획도 뭐 신이 다 했다. 그래서 이른바 축자 영감설. 성서를 쓴 사람은 프린터고 신이 탁 누르니까 클릭하니까 다다다닥 썼다 이거죠. 예. 그래서 프린터 모델. 이게 이제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서라는 텍스트도 전형적인 텍스트인데 성서가 쓰여지는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성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예를 들어서 성서를 말로만 글자 그대로 믿는 분은 리터럴리하게 믿는 분은 전부 가부장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성서만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종교들의 경전들은 전부 다 가부장주의적입니다. 왜? 가부장제를 당연히 생각하는 사회를 컨텍스트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만 해도 하나님이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녀 중에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하나님 어머니 기도하세요? 하나님 명백하게 갓파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예요. 그러면 그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는 신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예수 제자 12 중에 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 남자예요. 하리수 같은 사람도 하나 없어요. 그냥 생 전부 남자예요. 여자는 하나 딱 끼어들죠. 누가 끼어듭니까? 마리아. 여자가 아니에요. 엄마지. 여자가 아닙니다. 엄마지. 어머니지. 그러니까 전부 남자가 헤쳐먹는 종교예요. 왜? 가부장적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뭐 여성에 대한 비하 온 곳곳이 깔려 있죠. 무슨 뭐 구약 성서에 보면 여성이 생리를 하면 일주일간 부정하고 뭐 애를 낳으면 한 달간 부정하고 수시로 부정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항상 가까이 하죠,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바울도 로마 성가에서 긴 한 장을 할애해서 막 얘기하는데 요지는 하나예요. 여자는 남자한테 무조건 복종하라. 그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참 재주도 좋아요. 하나를 엄청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부장적 텍스트입니다. 그게. 근데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읽혀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텍스트 곳곳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서 중에 공관복음서라 부르잖아요. 복음서.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게 4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있는데 요한은 빼고 요 3개만 공관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통된 관점에 썼다 이겁니다. 공관복음서. 요한은 좀 뭔가 좀 냄새가 다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러면서 시작되고 좀 히브리 이렇게 그리스적인 냄새가 강한데 요건 좀 다르다. 공관복음서다 그러는데 사실 텍스트만 보면요. 공관이 아닙니다. 너무 달라요. 확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와 누가는 엄청 다릅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오히려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그 신앙의 이 안경이 너무 알이 두꺼워서 잘 못 느끼고 기독교 안 믿으시는 분들이 성서를 보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성서를 한번 열어보면 아마 좀 사춘기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성서가 중요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근데 구약 성서는 올드 테스트먼트는 너무 두껍고 올드하니까 뉴 테스트먼트를 읽어보자. 그래서 신약 성서를 사서 처음에 딱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딱 열면 처음에는 좀 괜찮아요. 처음에는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뭔가 웅장하게 시작되고 그 다음 쭉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 다음 뭐 나오냐면 누가 누구 새끼치고 누가 누구 새끼치고 새끼치는 얘기만 쫙 나옵니다. 그것도 새끼 실명제예요. 누가 누구한테서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한테 새끼 누구를 낳고 새끼치는 얘기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성스러운 교훈을 기대하고 성서를 열었던 분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성서의 성자가 한자로 무슨 성자인지 애매해지기도 하고요. 새끼만 계속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악우를 맞춰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포로기부터 예수까지를 각각 같은 대수로 해가지고 딱 맞춰 놓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 결국 그게 북의 족보가 나옵니다. 북의 족보. 실명제는 뭐냐? 족보기 때문에 실명제예요. 누가 누구한테서 누구 새끼치고 누가 누구한테 누구 낳고 쫙 해서 예수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완벽한 족보를 처음에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얘기 무슨 나오느냐? 1장 후반부인가 뭐 2장인가부터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바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예수는 처녀한 때 탄생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북의 족보에 따르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 처녀 탄생 얘기 나오면 편견이 없는 독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선 신경질부터 나요. 왜? 앞에 참고 북의 족보를 한 30몇 대, 40대 갔더니 쫙 읽었는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 근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한테 바로 났어. 그러면 앞에 족보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텍스트 안에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적. 마태복음 1장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득 찬 우리 크리스천들은 논리는 초월하죠. 당연히. 그러나 비판적인 독자에서 보면은 텍스트 안에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왜? 처녀한테 바로 났으면 북의 족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마태는 왜 이런 모순을 스스로 저지르느냐?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 마태복음의 독자는 청자,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유대인인 독자들이 그런 모순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망해버린 정통 유대 왕가의 자손 중에서 새로 왕이 태어난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에 조선의 왕손 중에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자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에 대한 혈연적인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족보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봐라, 따져봐라. 예수가 다윗이라는 정통 유대 왕손의 자손 아니냐. 따라서 혈연적으로 얘 피는 메시아의 피야. 자격을 갖고 있어. 혈연적 근거를 갖다 대고. 두 번째는 뭐냐. 근데 유대인들이 또 뭘 믿었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려운 시절에 예언자들이 예언해온 예언이 있단 말이죠. 이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들이 쫙 있는데 그게 뭐냐. 처녀한테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쫙 예언이 있는데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 예언에 예수를 다 맞추는 겁니다. 봐라. 이 인물이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았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논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태란 텍스트는 결론은 예수가 메시아다. 근거 1, 예수의 혈연적 족보. 근거 2, 예언자들의 예언. 해서 예수를 메시아임을 논증하고 있어요. 왜? 독자인 유대인들이 그런 모순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쓴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가 여기 쾅 부딪히면 뭐랍니까? 떼치 이러죠. 우리가 실제로 이걸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애한테 알아먹도록 떼치 하잖아요. 그럼 애는 흐뭇해하고. 그처럼 독자를 고려해서 쓰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왜? 누가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일반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청자, 독자가 완전히 달라지고 컨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당연히
다른 컨텍스트에서 생산된 텍스트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